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한국웰니스산업협회 이우람 부회장입니다. 토론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공인 판로개척의 해법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웰니스 포럼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포럼은 국가 현안 과제를 우리 웰니스 산업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시작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회복과 도약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그때는 이제 농식품부, 해수부, 그다음에 문체부 이 과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현안에 토의를 해줬다고 하면은 올해는 우리나라 최대 현안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웰니스 산업이 함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공인 판로개척 해법을 단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상권과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실지 그걸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정부 부처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 혼자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거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현장에서 답을 얻고 그거를 정책을 어느 정도 설계해서 현장에 다시 뿌려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나 이런 개선책들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계속 개선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정부 부처입니다. 대부분이 각자의 영역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다 보니까 일반 그 기업들 실생활 그다음에 경제 활동하고 밀접하게 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참석하는 것은 어떤 저희가 전문가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책 기획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오늘 나오는 말씀들을 잘 듣고 거기에 정책에 연계하거나 반영할 것이 있는지 충실하게 경청하는 자리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실히 듣도록 하고요. 다만 그간의 기업 정책이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기업 정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추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된 정책 대상은 기업입니다. 기업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나누는데 중소기업이야 뭐 일단 논외로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소상공인이실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이제 주로 10인 미만의 기업들을 소상공인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중소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보호하고 육성하는 쪽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소상공인법 제정해서 줄기차게 추진을 해왔는데 최근에 그런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쨌든 국가를 리딩하고 여러 많은 일자리하고 매출하고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것들이 제조업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마 웰니스 산업도 제조업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상공인이라고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구분 없이 지원하던 정책을 2015년도부터 상인과 공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소상인, 그다음에 주로 제조업 이런 걸 하시는 분이 공인이죠. 두 개를 합쳐 소상공인이라고 했고 15년도부터 상인과 공인을 분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에서 대부분의 우량기업하고 이런 지속 가능한 지식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인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보고 2019년도부터는 제조업을 하는 아주 작은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소공인, 그러니까 제조업 소공인만 전담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웰니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제조업이나 거기 연관 지식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하고 많은 연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진공에서 나오신 실장님께서 아마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소상공인 정책은 그렇다. 그리고 오늘 주제 또 한 축이 이제 지역 상권인데 지역 상권도 크게 최근에 그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맞춰서 그 기업군을 지원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상권 단위로 묶어서 그 상권 안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상권 정책으로 좀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지역상권법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존에 어딜 가나 있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떠올리실 건데 지역상권법은 상권이라는 것이 이미 구축이 돼서 불러온 그런 전통적인 상권도 있지만 이미 새롭게 신흥 상권도 생길 것이고 지역에서 어느 지역 특색이나 지역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지역의 경제나 서민 생활을 이끌어가는 상권이 또 있거든요. 그런 상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상권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지역상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법은 앞으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여러 상권들을 발굴하고 전통시장이나 이것처럼 특정한 지위는 얻지 못했지만 지역 생활이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권을 재건하는 데 주 목적을 두는 법이 지역상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말에 그 법이 완성이 됐는데 그러한 지역마다 신규 상권을 개발하고 특별히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그러니까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독립해서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관련해서 상권 단위로 저희가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개별 기업보다 지금 시장에 가면 대부분 이제 상인분들이 위주로 되어 있는 상권들인데 저희가 새롭게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상권은 제조, 서비스, 물류, 유통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하나의 완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곳을 새로운 지역 상권의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그런 융합형 상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상권이 전통적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신세대, 그다음 미래 트렌드, IT 이런 쪽으로 접근해 있는 상권이 앞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상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류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축이 될 거고 그래서 오늘 아마 말씀하시는 주제 웰리스 주제하고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목표는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직접적인 것들은 손님공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정책이 변화해 오고 있고 아마 웰리스 산업협회라든가 회원사분들이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좀 착안하실 수 있도록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광재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개별 기업보다는 상권 단위로 융복합된 그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을 위주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미래 사업 쪽으로 특화된 이런 7세대 한류 그리고 웰리스도 포함된 복합 경제활동 구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늘 웰리스 토론회가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 웰리스 산업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식품 산업군이 있습니다. 웰리스 식품이 왜 중요한지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 환자들을 보시면서 경험한 것 그리고 임상 결과 혹은 뭐 과학적 근거 같은 게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웰리스 식품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웰리스 식품이라고 불리는 게 사실 저희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우리 김 기자님께 와 해가지고 제가 거기 왔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앉아서 고민을 하고 어떤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도 사실 소상공인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커서 어릴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뭘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웰리스라든지 아니면 헬스라든지 이걸 보려고 그러면은 시장의 현황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꿰뚫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기업인들하고 같이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협회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고 정말 사업 영역에서 뛰고 계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 많은 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웰리스 산업 자체도 우리가 웰리스가 간단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유전자 그 산업의 엄청난 발전, 유전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전자 한 분의 유전자를 전체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요 한 분 유전자를 한 분 분석하는데 2000년 초에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하필 유전자 그 연기 소리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 하고 맘만 먹고 하시면 그때 한뭐 몇백억, 몇천억 들었다고 제가 미국에 들었는데 여러분이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내셔가지고요 그냥 여러분이 입에 있는 요거 하나 수합해가지고 보내기만 하면은 1시간 내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난 33억 개의 유전자가 여러분한테 가게 돼 있는 시대거든요. 33억 개의 유전자 연기 소열이 될 거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소설책 하나 있죠. 책 한 권이 한 10만 자 정도 됩니다. 그럼 33억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책 서재에 3,300권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를 불과 USB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유전자 분석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거는 이 유전자 하나 갖고 이제 옛날에는 암을 정복하고 뭘 정복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그 유전자 하나 갖고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의대를 다녔는데 그때 서울대 의대 모든 그 교수님들이 이제 1980년대일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유전자의 시대가 왔어. 유전자의 모든 걸 다 암도 정복하고 당뇨병도 정복할 거예요. 근데 벌써 그 10년 내에 당뇨병도 다 정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그 말 저한테 하셨던 분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실 때까지 뭐 만들어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전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활 습관, 사회 습관, 그 다음 먹는 거 이런 게 영향을 받아서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유전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인의 노화도 결정하고 질병도 결정하는 시대인데 거기에 대한 의학적인, 과학적인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요. 그게 단순한 영역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 저도 매일같이 공부하고 제가 빅데이터 사이언스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매일같이 공부해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제프 베이조스인가요? 아마존에 아까 아마존 말씀하셨는데 아마존 CEO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분이 이제 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노화에서 알투스랩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돈 1조 7천억을 그 벤처 기업에 쏟아붓었어요. 노화를 연구하고. 그 벌써 한 2, 3년 됐는데 전국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일종의 웰리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체계적인 근거를 갖고 레볼루션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환경에서 오늘의 주제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이걸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근데 그런 툴이 옛날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고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산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이제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오픈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를 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를 들어 하버드에 있는 몇몇 교수들은 아예 창업을 해버렸죠. 요즘 대학마다 창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분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그 산업의 통해서 시장을 개척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은데 제가 정밀영양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밀영양이라는 게 뭐냐면 방대에 많은 유전자의 정보, 정보, 생활습관의 정보, 뭘 먹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그 사람한테 맞춤형 식단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체지방 분석부터 아까 수면 이야기 하시는데 수면도 지금 다 정보가 그냥 자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내 핸드폰으로 다 나의 수면의 질이라든지 요즘은 그 애플 워치도 있죠.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이미 우리 아까 지역사회에 가보면요. 아까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의사들도요. 안 내려가요. 소아 의사가 없고요. 그럼 어르신들 혼자 있는데 저도 부산에 어르신들 지금 두 분이서 혼자 계신데 매일 걱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발생하는 정보나 거기서 뭘 드시고 뭘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고요.
지금 또 의사들이 은퇴한 의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시골에 가서 수술하시죠. 그럼 시골에서 수술 받으시면 70대 의사한테 여러분은 폐암 수술이나 위암 수술을 받고 싶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그런 웰니스 산업과 연결시켜서 그분들을 어떻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든지 이걸 좋게 할 거냐는 또 다른 시대도 또 다른 그 시장의 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산업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뜬구름 잡고 뭐 이렇게 음식 그 식품도 개발해서 뭐가 어떻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에서 우리 빅데이터나 이런 시대에 맞춤형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시장을 예측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열린 시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아까 플랫폼 뒤에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를 공부하시고 같이 접근하는 게 미래의 시장이고 우리끼리 농담삼아 하는데 앞으로 이 병원은 없어질 거다. 병원 역할 누가 할 것이냐. 농담삼아 구글이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안에서 같이 살아남을 그 준비를 같이 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오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건강의 최일선에서 우리 환자들을 돌보시고 계신 분이신데 건강은 물론이고 아까 유전자 분석, 그리고 노화, 수면에까지 관심이 이를 정도로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우리 산업도 이제 육성을 하면 좋겠다. 특히 웰니스 산업을 위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전통적인 게 아니라 정말 미래 사업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을 그런 상권을 지금 중심으로 지금 정책도 지금 나간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례로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뭐 떡볶이, 비빔밥, 국수 뭐 이런 것도 사실 그게 몸에 안 좋거나 이러면은 이제는 외면받는 시기가 됐습니다. 정말 건강한 떡볶이, 건강한 김밥, 우리 김밥 우리 셰프님께서도 오셨는데 그런 건강이 가미된 그 웰니스 식품들이야말로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의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해법을 이제 세계화가 바로 지방화다. 그 말씀을 하셨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그 지방과 세계화를 합성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약만 살짝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광조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래 이제 개인을 지원해서 개인의 경쟁력이 있을 적에 지역 상권이 사는 거지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개인의 경쟁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뭐 개인의 개인을 지원했는데 이게 상권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개인 지원이 진짜 뭐 돈만 줬느냐 경쟁력을 올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것은 지금 그 오상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밀 영양 학회하고 또 협회가 있잖아요. 근데 먹거리가 사실 중요해요. 근데 그 먹거리가 영향이 우리 몸의 인체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의사 선생님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끼리 그냥 얘기해봤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AI가 들어가고 그 스마트 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앞에다 의료를 집어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얘기한 웰니스가 같이 들어가야 메디컬에서 영양이라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뭐 영양이라고 얘기해서는 세계화가 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한배 과장님하고 오상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거에다가 미래 유전자가 지금 한 10만 원, 100인가요? 100만 원. 그 10만 원, 미국 가면 100달러. 일반인들은 그렇고 100만 원이면 싸잖아요. 근데 제가 유전자를 이렇게 우리도 과목이 있습니다. 그 의사선생님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유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유전자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괜찮은데 아니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괜찮은데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암이 걸리고 하나는 안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천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술 먹고 하면
뭐 천재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접근한다 보면은 이제 또 교수님 말씀이 또 맞고 의사도 좀 내려놓고 내려야 하고 우리도 우리 학부모를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핵심은 저거 개인이라고 해요. 아니 의사 선생님 얘기해도 내 건강이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공부를 해서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것은 무엇인가의 선택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 공부를 어디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대학원에서 좀 박사까지 다 하고 석사도 하고 공부를 다 끝냈는데 세상 일은 다 하는데 내 건강은 모르겠다고 뭐라도 먹어도 내 몸 안 좋아지고 나는 행복해지고 돈을 많아져도 행복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럼 행복이 진짜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러한 좀 모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진짜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제 두 분야로 연구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실질적인 해법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요약했듯이 전통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화가 곧 세계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통 시장을 우리가 전체 파일을 놓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정책적인 지원들이 뭐 수십 조씩 쏟아 부어졌겠지만 우리는 그 전체 파일을 놓고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사실 웰니스 쪽으로만 사실 포커싱을 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광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통적인 사업보다는 미래 신사업 쪽으로 저희가 지금 방향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럼 이 웰니스 식품군을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교수님께서는 발제자께서는 국내에서는 IT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말씀과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 웰니스 식품군이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 전시회에 정부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화두를 던지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먼저 IT 쪽으로 IT 플랫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신 분이 계십니다. 정비로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본인을 온라인상에서 홍보를 하고 영업을 하고 뭔가를 하려면 홈페이지를 만들고 쇼핑몰을 만들고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지마켓, 쿠팡 이런 오픈마켓에 입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본도 많이 들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모든 이런 온라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현재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상권이나 시장, 전통시장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일부 상인들, 소상공인들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 홍보되는 사람들은 이미 잘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속초, 강릉, 강정, 닭강정이랄지 이런 업체는 이미 잘 나가기 때문에 스스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이런 걸 다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시장 자체나 지역 상권의 이쪽으로는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기도 힘들고 그것들을 보여주기도 힘든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그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근을 하면 자기들의 데이터가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온라인상에 이 사람들 보고 너 온라인상에 올려. 어떻게 올립니까? 못 올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제공이 되는 거고 그 플랫폼이 제공이 돼서 그 플랫폼에다가 이 사람들이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가게 이름은 뭐다. 우리 가게에서 파는 거는 뭐다. 이런 정도만 올려도 자동으로 그 업체들의 그 소상공인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플랫폼이죠. 그러면 그 홈페이지들을 모아서 또 시장의 그 시장이나 지역 상권의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쇼핑몰 기능을 두면 아까 올려진 상품들을 바로 판매할 수 있고 근거리에서 지역 배달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또 따로 이렇게 리폼을 해서 먹거리 여행 뭐 코스랄지 이런 다양한 플랫폼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 데이터들이 모이잖아요. 데이터들이 모이면 그 모인 데이터를 새로 가공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하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시장과 상권들의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상점들이 운영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저희가 한 7년 전에 아이빌더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뭐냐면 홈페이지 빌더입니다. 접속해서 기능을 선택해. 나는 쇼핑몰 기능을 쓸 거야. 그리고 쇼핑몰 기능을 쓰면은 그리고 쇼핑몰의 모양은 1번, 2번, 3번 중에 3번을 쓸 거야.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면 바로 3번 화면으로 쇼핑몰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쇼핑몰이. 그러면 관리자에서 상품을 올리면 그냥 쇼핑몰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펜션, 쇼핑몰, 배달, 일반 홍보 이런 홈페이지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좀 더 고도화하고 그 내용들을 더 발전을 시키면 그 각각의 홈페이지들이 모여있는 홈페이지 있죠. 시장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말씀하신 중앙에서 컨트롤하면서 그 가장 말단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특별하게 관리 요소가 적어도 충분히 운영되고 잘 통합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 좀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법으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통합 마케팅을 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화가 곧 세계화다.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 웰니스 전문 전시회를 나가야 된다. 그걸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두 번째 해법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뭐 전시회 지원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통합해서 지금 현재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 사업을 할 예정이 있으신지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금 조용민 소공인 지원 실장님께서 한번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의 조용민입니다. 웰니스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담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고요. 이제 뭐 웰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아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자면 뭐 웰빙 그리고 해피니스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그 중위 연령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2000년도만 해도 중위 연령은 31.8세였는데 2023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5.6세로 무려 14세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퇴직 후에도 앞으로 30-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퇴직 후에 제2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웰니스 산업이라는 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다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웰빙부터 해서 그다음에 건강, 특히 건강식품에 대해서 많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서 현재 우리 소공인, 소상공인 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뭐 경기 둔화와 그다음에 전쟁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금리 등으로 이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유통 환경도 그다음에 소비 패턴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소공인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주대학교 이용건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그 소공인의 판로계적 차별화를 웰리스 산업과 접목하자,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업무에 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의를 그 앞전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법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뿐만 아니라 가공산업 그리고 소비재 산업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 토론자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4차 산업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4차 산업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을 했다. 그리고 소비 트렌드가 변화가 됐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되면서 그 데이터 기반의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이 디지털 전환. 근데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가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의를 내리기 전에는 우리가 전산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대에 우리가 전산화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종이에 된 데이터를, 종이에 된 자료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거. 이게 이제 전산화고요. 그러면 디지털화는 무엇이냐? 그럼 이미 전산화된 자료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디지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은 뭐냐? 그러면 그 디지털 전환은 뭐냐면 디지털화돼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데 디지털 전환은 거기에 고객과 소통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카카오나 네이버 다 활용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그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확장성이죠. 그 확장성은 뭐냐? 고객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직 너무나 미미하다. 접근을 못하고 있다. 특히 웰리스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우리 이용근 교수님께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도 강조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거래액을 보면은 19년 9월, 그러니까 한 달 보면은 11.4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3년 9월 현재는 얼마냐? 지금 19조 원입니다. 약 67%가 상승을 했는데, 이걸 간편하게 4년만 보고 봐서 그렇지 23년과 13년을 비교해 보면 무려 3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온라인 AI를 놓고서는 버리고서는 절대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연계되는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느냐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현재 그 K 브랜드 하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 그 위상이 상승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지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 K 브랜드를 등에 업고 이 소상공인 분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는 좀 아직 미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K 브랜드 위상을 등에 업고 한류를 모방한 중국계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허청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그 45개국의 1,500개 중국계 업체가 한국 기업이냐, 한국 제품이냐 지금 해외에서 많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품질도 많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품질이 안 좋다. 그럼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K 브랜드의 인식에도 되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한국 제품이 해외 진출을 좀 해야 된다. 특히 K 웰리스 제품이 진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11월 달에 지금 11월 달에 다다음 주에 지금 베트남에 있는 그 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소공인 분들도 지금 저희가 지원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는 웰리스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삼부터 해서 동충하초 그리고 그다음에 콜라겐부터 해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동남아에서도 이제 K 브랜드라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웰리스 그 식품, 건강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웰리스 식품만 생각하는데 그 동남아에서 좋아하는 거는 뷰티에도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동남아에서도 뷰티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웰리스가 접목된 뷰티냐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스크팩 있잖아요. 마스크팩을 수출하는 데에서 동남아에서 비건입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팩에도 그러니까 웰리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회적 이슈들까지 포함해서 다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공인들 분들이 해외에 나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K브랜드라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웰리스라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 참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그 베트남에서는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가 일상이에요. 우리는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홈쇼핑에서 팔고 거기에서 고수가 되면은 온라인 커머스를 항상 하는데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는 가게에서도 온라인 커머스를 해서 물건을 다 팝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아까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더 많이 소공인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런 중국 기업이 더 이상 해외에서 동남아에서 한국 기업이냐 그 위상을 등에 업고 이렇게 품질 안 좋은 제품을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경쟁력 한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다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그 중기부에부터 위탁을 받아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공인분들에서는 저희가 판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소공인 사업은 소공인지원법이 제정이 201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8년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 축적된 그리고 맞춤형 지원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맞는 효과성과 그 다음에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소공인들에게 소공인들 성장을 위해서 더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공인이 지역 소유를 넘어서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그리고 혁신 기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준 실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조 실장님께서는 정말 현대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 중기부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소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런 기관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소공인 정의를 해주셨는데 웰리스 군이야말로 주인공들이 바로 소공인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웰리스 제품들은 이게 뭐 대형화와 대량화가 되는 순간 사실상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들하고 경쟁력에서 또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저희 협회 그 회원분들 그러니까 저희 협회는 이제 지역 협회를 회원으로 두는 중앙회기 때문에 직접적인 회원은 없으세요. 그 기업분들이 그렇지만 그 지역 그 협회에서 이제 다 회원분들을 다 보시면은 다들 소규모세요. 다들 소규모시고 다들 10인 미만이시고 거기에서 우리 이제 강원 협회장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업체분들이 정말 그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웰리스 제품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직접.
그 제품들을 이제 저희가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협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웰리스의 주인공은 소모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이광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소모임들을 직접 지원해주는 최대 일선에서 지원해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잘 청취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아마 그 좋은 정책들을 웰리스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나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박람회를 지금 11월 2주 후에 베트남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박람회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웰리스 협회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해외 박람회를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반 식품전은 안 나가요. 왜냐하면 거기를 나가면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고 나가버리면 우리 웰리스인들이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웰리스 전문 박람회를 저희는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올해는 이제 그렇지만 혹시 뭐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역시 베트남에서 웰리스 전문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랑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 박람회를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거 뭐 질문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전시회를 참가할 때는 국제 전시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협회 말씀도 들었고 저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협의회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저희가 다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 회원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저희 지자체들, 특히 또 지자체들은 저희가 관계성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다 보내드려서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우람 성인 부장님 포함해서 6분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